리튬 최대 보유국인 칠레도 리튬을 국유화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의회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칠레에서 리튬을 채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두 개 기업이 엘버말이랑 SQM이었는데 둘 다 주가가 급락을 했죠. 엘버말은 10% 하락했고 SQM은 칠레 회사인데 18% 하락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SQM은 2030년까지, 엘버말은 2043년까지인데 칠레 정부는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겠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이렇게도 말하죠. 가급적 국유화에 민간 파트너십으로 동참시켜라. 계약 기간까지 버티지 말고 중도 해지해서 다시 넘어와라. 이게 놀랄 일도 아닌 게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원강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했고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도 리튬을 국유화한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왜 국유화를 하는 거냐? 그럼 국유화를 했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국유화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광물이 남미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50년간 원유를 둘러싸고 중동이 전쟁터가 되었다면 이제 향후 50년간은 남미가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튬 생산량은 호주가 1위지만 매장량으로 보면은 1위가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매장된 곳은 칠레고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도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부존량 기준으로 보면은 남미 3국이 57%나 됩니다. 리튬계의 중동이라 부를 수 있죠. 철강석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필요한 니켈이나 구리도 남미에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련 공장은 대부분 중국에 있죠. 미국은 IRA를 통해서 이 재련 공장들을 중국에서 밖으로 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채굴 지역에다 공장을 지으면 물류비도 줄일 수 있고 남미 같은 국가들은 IRA 혜택도 받을 수가 있어요. 미국은 남미에서 자원을 받아오고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에서 조립을 하고 미국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중국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반도체만큼 중요한 시장이다라 보는 거고 이 패권을 중국에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에 거의 다 넘어갔죠. 미국에서 보니까 앞으로 먹거리가 큰 산업들은 중국에게 주면 안 되겠다라 판단을 한 거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거고 스마트폰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럼 스마트폰이 다 중국이 장악했다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겠죠. 전기차를 절대 중국에게 줘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개인정보 모든 게 다 담겨 있을 겁니다. 이걸 넘겨준다는 거는 미국의 정보를 중국에게 주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계속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반도체랑 같은 연장선에서 전략을 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미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몸값이 가장 비싼 시기가 된 건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올 줄 몰랐는데 향후 수십 년간 자신들이 중동 국가가 되게 생긴 거예요. 미국이 중동 국가가 석유가 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석유 기업들이 들어가서 차지를 하고 나중에는 페트로달러를 동원해서 이 석유를 기반으로 패권을 줬잖아요. 다음번에 리튬이 하나의 석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리튬을 가지고 또 다른 패권 전략, 페트로달러 전략을 펼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남미는 옛날에 잘 살던 국가였었습니다. 1900년 아르헨티나는 미국보다 GDP가 더 높았어요. 세계 5대 경제 부국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랑 고금리로 신음하는 경제 불량국이 됐죠. 칠레는 GDP 세계 42위, 1인당 GDP 15,000달러로 나름대로 남미에서 먹고 살만한 국가예요. 우루과이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볼리비아는 칠레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광물 자원이 많던 안토파가스타라는 지역이 원래는 볼리비아 땅이었는데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서 수출도 할 수 있었고 자원도 캘 수 있었고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칠레 광업자들이 개발권을 차지하고 들어온 거예요. 갈등이 벌어진 거죠. 1879년에 결국은 사건이 터집니다. 남미 태평양 전쟁이 이것 때문에 벌어져요. 볼리비아는 동맹인 페루와 합쳐서 군사적 우위에 있었고 미국의 무기를 지원받아서 칠레를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럽의 무기 지원을 받았던 칠레가 전쟁에서 이기죠. 150년 전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주 강할 때는 아니었단 말이죠. 칠레가 이기게 되면서 이 안토파가스타 지역을 칠레가 가져가요. 내륙 국가로 전락한 볼리비아는 최빈국이 됐죠. 이 삼각형 지역이 리튬도 삼각지대입니다. 여기가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볼리비아 하면은 원래 우유니 소금 사막이 생각났는데 이런 소금 사막에서 리튬이 생산됩니다. 칠레에서 가장 많이 있고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에도 많이 있어요. 중동도 사막이라 생각했던 황무지에서 갑자기 석유가 나오면서 부자 국가가 되고 전쟁터가 된 것처럼 남미도 생각 못했던 소금 사막에서 리튬이라는 하얀 금이 나오게 됐고 하필 또 이 자리가 역사적으로 분쟁이 깊었던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리튬 가격이 비싸지 않았었어요. 전기차가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최근에 전기차 생산량이 급증을 합니다. 1년에 자동차 판매량이 연간 8천만 대 정도 돼요. 작년에 1,000만 대가 전기차였었어요.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6배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리튬 업체들이랑 장기 계약을 맺어서 채굴을 허가해 줬었는데 리튬 업체들이 돈을 쓸어담고 있는 걸 보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하죠. 장사가 잘 되는 세입자를 내쫓고 자기가 직접 장사를 하는 건물주들이 있습니다. 지금 리튬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돈이 되는 것 같으니까
허가해주기로 한 것들 취소하고 이제는 허가한 것조차도 밀어내고 싶은 거죠. 이게 국유화예요. 마침 중국, 미국, 유럽도 자국의 전기차 패권을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틈에 자원 국가들도 리튬과 니켈을 국유화해서 오펙처럼 기구를 만들고 가격도 조절해서 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많이 들어본 스토리잖아요. 과거 중동의 시나리오랑 비슷합니다. 돈이 되는 자원이 한 지역에 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중동 사막 지역에서 유전이 마구 터지기 시작했지만 채굴 기술이 없다 보니까 미국, 영국의 7대 석유회사와 손을 잡아서 채굴을 합니다. 중동 국가랑 수익을 5대5로 나눴죠. 이 회사들을 세븐 시스터즈라 불렀어요. 이 세븐 시스터즈가 생산량도 조절하고 석유 가격도 공시를 합니다.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수익을 받아먹는 존재지 주도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1960년 8월에 엑손 CEO가 중동산 원유 가격을 10센트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중동 국가들은 가격 공시를 정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대로 내가 피해를 보는 거죠. 불만이 극에 달해요. 그래서 9월에 오펙을 결성합니다. 당시에 오펙은 5개 국가밖에 없었어요. 사우디, 베네수엘라,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왜? 이 5개 나라가 생산량 80%를 차지했었으니까. 거기에 5개밖에 안 됐는데 결속력도 약했어요. 그래서 딱히 힘이 있는 존재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69년 리비아 카다피가 쿠데타로 권력을 줍니다. 이러면서 당시에 옥시덴탈한테 이렇게 협박을 해요. 나 국유화 할 거야. 옥시덴탈은 당황하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국유화 하겠다니까요? 이러면서 힘으로 뺏어버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다시 협상을 하는 거죠. 수익 배분을 55%로 넘겨줘요. 1971년에 이란도 수익 배분을 올립니다. 오펙이 갑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오펙이 메이저 석유 회사보다 갑이 되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석유 수요가 폭증한 것도 있습니다. 이전에 미국은 자국의 석유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았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 좀 꺼려했었어요. 중동 석유가 안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석유 수요가 생산량을 넘어가니까 수입 제한을 풀어버려요. 마음껏 수입해라. 전기차 수요가 리튬 공급을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리튬 오펙이 파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오펙은 석유 수요가 급증하니까 자신들이 갑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석유 무기화를 시작합니다. 감산을 한다던가 수출 금지 조치로 전 세계에 겁을 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힘이 생기니까 전쟁을 하고 싶어집니다. 아랍 국가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 영토를 빼앗자는 합의를 해요. 그게 1973년 10월에 벌어진 4차 중동 전쟁입니다. 제3차 중동 전쟁에서 6일 만에 대패를 하는데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시리아의 골란 고원, 요르단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잃어버립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번에도 전황이 유리해졌어요. 소련이 참전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미국의 석유 패권을 좀 뺏고 싶은 거죠. 미국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협상을 하죠. 전쟁을 종결지어버립니다. 이제 아랍은 석유 감산으로 보복을 시작해요. 자존심 회복이죠. 매월 5%씩 점진적 감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유가가 한 달 만에 3달러에서 12달러로 급등을 합니다. 석유 쇼크가 벌어졌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1차 오일 쇼크고 스태그플레이션의 탄생입니다. 석유 쇼크 때문에 유럽, 일본, 한국 등 많은 나라들이 아랍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그때 사태가 정말 심각했었어요. 영국은 중동에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북해 유전을 개발했고 그 덕분에 경제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죠. 미국은 알래스카 유전을 개발했고 셰일 오일 개발을 시작합니다. 셰일 오일 개발은 저유가 때문에 빛을 바라보지 못하다가 2014년에 생산 비용이 뚝 떨어졌죠. 그때부터 셰일 오일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40년 걸린 거예요. 국제사회는 석유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에너지기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IEA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봤자 오일 쇼크 이후에 오펙의 힘을 막을 곳이 별로 없었어요. 1차 오일 쇼크 이후에 석유 회사들과 계약 룰을 바꿔버립니다. 수익 배분이 아닌 생산물 분배 형식으로 변경을 해요. 외국 회사가 유전을 발견해도 석유 소유자는 산유국 정부가 되고 석유 회사는 이제 권리가 없고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정도로만 격화가 됩니다. 산유국의 국영 석유 회사들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거죠. 리튬을 가진 남미 국가들은 오펙 같은 리튬 국가 기구를 설립해서 생산량을 조절하고 적당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은 엄청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배터리와 리튬 생산이 늘어도 부족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리튬 쇼티지가 날 때마다 남미 국가들은 큰 돈을 벌게 돼요. 남미 국가가 다시 잘 사는 시절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득일 거냐? 아니라고 봅니다. 이란, 베네수엘라 같이 산유국들이 보여준 자원의 저주라는 게 있는데 국가가 돈을 번다 한들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은 오지 않아요. 복지 정책을 늘리는 정도는 있어도 부가 일부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중동에서 보여준 거죠. 사회적 갈등이 커져요. 정치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도 이런 이유로 팔레비 왕가가 문을 닫았죠. 이란 혁명이 터지면서 제2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해지면은 특권 계층의 부를 내려놓기보다 옆에 자원 국가와 전쟁을 할 가능성도 높아요. 볼리비아 때문에 그런데
여기 삼각형 지대에 리튬이 다 몰려 있습니다. 검은 동그라미의 칠레 땅은 원래 볼리비아 땅이었다 빼앗긴 곳이죠. 여기가 리튬의 성지라는 게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철천지 원수인데 이 지역을 쳐들어가서 장악한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호응하겠죠. 그리고 외부 국가들이 그렇게 하라고 사주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미중 패권 대리전이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수십 년간 벌어진 중동 전쟁의 무대가 이제 남미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리튬으로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쟁터가 벌어지고 난민이 발생하고 더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악연이 덜한 아르헨티나나 생산량 1위인 호주나 미국 캐나다 일부 지역의 광산 개발권을 가진 기업이 오히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봐요. 이 전쟁으로 볼리비아와 칠레에서 리튬 채굴이 한동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거고, 전기차 수요는 계속 폭발하고 리튬은 이것 때문에 쇼티지가 나고 제1차 오일 쇼크 마냥 제1차 리튬 쇼크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리튬 쇼크가 벌어지면은 리튬 없는 배터리를 개발하려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 리튬보다 비용적으로 매력이 없는 이퓨얼 차량이 대중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내연차 회사들이 이퓨얼을 앞세워서 다시 호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리튬의 국유화가 전기차 시장의 돌발 악재 요소로 남게 되니까 투자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호주의 리튬 회사, 광물 회사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리튬 회사들이 미국, 유럽보다 유리한 위치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IRA를 폐기하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을 수도 있어요. 리튬 국유화가 중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거를 예상하고 미리 사전에 개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도 이거를 알기 때문에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개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죄수의 딜레마 마냥 안정적인 남미를 오히려 전쟁터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리튬의 국유화가 수급에 큰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예상할 수 없겠지만 이런 리스크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1, 2년 안에 벌어질 일은 아니고 뭐 10년, 20년 뒤에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인데 국유화 얘기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